예, 안녕하세요. 예,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유튜브를 찍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저는, 서초동 교대역 인근에 있는 법무법인 천명에서 근무하는 이재호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만 지금 11년, 만 11년에서 두 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기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럼 왜 기여분이 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상속재산 분할에서 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여분이 어떤 개념이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배우자가 한 기여를 내 기여로 주장해서 분할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여분은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10억의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원래대로 하면 5억씩, 자녀가 2명이면 5억씩 나누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기여분을 주장을 해서, 만약에 여기서 기여분이 20%가 인정이 됐다. 20% 인정이 됐다 그러면 2억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 이게 인정되는 쪽에 2억을 먼저 빼줍니다. 2억을 먼저 빼주면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이 8억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4억씩 나누게 되고, 결국 이 상속인은 기여분 20%에 상속재산, 상속분할해서 6억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는 그냥 4억이 되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이래서 기여분은 일단은 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고 상속에서 일단 빠집니다. 이렇게 먼저 일단 빠지고, 그리고 이제 뺀 나머지 갖고 이제 특별수익이 뭐냐 이런 걸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공제하는 거기 때문에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대충 이제 왜 상속재산 분할에서 기여분이 중요한 건지는 아실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언제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유류분 소송이 들어오면 기여분 주장을 합니다. 보통 피고가 하죠, 피고. 소송을 당한 쪽에서.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그동안 부모님 생활비 다 드리고 했는데 그분을 반영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지만, 기여분은 반드시 이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하는 겁니다. 이게 우선 공제받는 거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유류분은 증여재산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에서는 기여분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할 때 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면서 같이 기여분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기여분 청구를 하기도 하고,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이 들어왔다 그럴 때 단소로 기여분 청구를 합니다. 너가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어떻게 나누자고 하는데 나 기여분 있어, 이거 먼저 공제해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상속재산 분할하면서 이 재산을 이렇게 나눠달라 라고 하면서 내 기여분이 몇 프로기 때문에, 얼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빼달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여분 청구는 반드시 이 상속재산 분할이 없으면 기여분 청구가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이 들어와도 기여분 청구가 안 되고,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고, 상속재산 분할이 없는데 단순히 그냥 내 기여분이 얼마나 확인을 해달라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반드시 상속재산 분할을 전제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 상속재산 분할의 당사자는 반드시 상속인입니다. 상속인만이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자, 며느리, 손자, 사위 안 됩니다. 반드시 상속인이라면 됩니다. 그런데 기여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기여분. 하나가 유형적 기여입니다. 예, 유형적 기여. 하나는 무형적 기여라고 봅니다. 물론 이 개념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뭐 민법 규정이나 판례나 이런 걸 보고 실무상 겪으면서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싶도록. 왜 유형적이냐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계됩니다. 재산을 형성하거나 또는 유지하는데 기여를 한 거. 이 경우에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형적인 건 뭐냐면 부양하거나 간병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소송을 하다 보면 이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계산상 뭐 명확합니다. 뭐 부모님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5억을 보태줬다. 이렇게 이제 뭐 분양대금을 부모님이 뭐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대금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내가 분양대금 뭐 2억을 지급해드렸다. 이런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계산하기가 좀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부양이나 간병 이거는 수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수치화가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통상 이런 경우 이 경우는 무형적 기여는 몇 프로 이렇게 보통 합니다. 이거는 뭐 금액 얼마 이렇게 나가지만 뭐 상속자한테 몇 프로를 기업을 인정해달라, 뭐 20%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양 간병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아들이 모시는 경우가 많죠. 부모님을. 근데 아들이 모시는데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아들이 간병하고 병간호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 직장을 다니고 뭐 점포 운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간병은 며느리가 합니다. 자녀들이 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며느리가 많이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상속재산 분할은 반드시 상속인이 하기 때문에 며느리나 손자가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기여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청구가 안 됩니다. 기여분 청구가 이렇게 기여분 청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상속인이 며느리가 손자가 했던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상속인이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며느리가 한 기여는 내가 한 거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객체가 틀립니다. 과연 며느리나 손자가 한 기여를 내 기여로 주장할 수 있냐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보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특별시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증여가 사실상입니다. 사실상 상속인한테 증여한 거나 마찬가지라면 이거를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가령 이 손자, 상속인의 자녀한테 등록금을 줍니다. 뭐 등록금 또는 집을 사줍니다. 결국 이 자녀에게 등록금 주고 집 사준 거는 원래 상속인이 사줬어야 되거든요. 상속인이 등록금을 내줘야 됩니다. 뭐 유학비 이런 거. 근데 이 손자한테 줌으로써 상속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결국은 그만큼 상속인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 사회는 절대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일부 학업심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봅니다. 이렇게 금액이 아주 작은 거 외에는 대부분 이제 뭐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에 따르면 뒤집어서 일로 보자고요. 며느리가 한 기여, 손자가 한 기여를 사실상 상속인이 한 기여로 볼 수 있다면, 네, 이렇게 사실상 상속인이 한 기여로 볼 수 있다면 역시 상속인은 며느리나 손자, 손녀가 한 기여를 자신의 기여로 주장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이 논리가 성립하면 기여분 청구가 가능하겠죠. 물론 인정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소송 요건에서 플러스 요인은 됩니다. 이것이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며느리와 손자가 한 증여를 기여가 있다면 자신의 기여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더구나 이 학설에서 보면 학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는 아직 이게 없습니다. 학설을 보면 며느리의 기여를 상속인의 기여로 본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이게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어떤 논문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며느리의 증여를 주장하실 때, 상속인의 증여를 주장하실 때 뭐 이 동원할 수 있는 논리 중에 하나지만 이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상속분이 배우자가 1.5였습니다. 그리고 장남이 1.5,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이 1이었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은 1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1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왜 장남한테 1.5를 줬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옛날 그 문경사회나 이럴 때는 보통 부모님을 장남이 모셨습니다. 뭐 제사도 지내지만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서 5화를 가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 중에 한 명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간병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살면서 동거부양이라고 부르죠. 동거부양하고 간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에 따르면 이 자녀한테 1.5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 0.5가 그렇다면 여기에도 0.5를 합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보면 딸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부양 간병을 했습니다. 이 딸한테 기여분이 인정됐습니다. 기여분이 인정이 됐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논리에 따르지 않는 건가, 명시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나름 뭐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이니까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여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돈 이런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며느리나 자녀, 손자죠 여기서는요. 기여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기여로. 그리고 동거부양했으면 동거부양과 간병이다. 그러면 0.5화를 가산한 논리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 항상 기여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여분 자체가 특별한이라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특별한 기여를 하였을 때 인정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인정한다면 얼마를 인정하느냐?
그거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여부는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몇 프로를 인정하는 거는 전적으로 해당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예. 사건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뭐 몇 프로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마다 담당 판사님이 보시고 재량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판사님이 다 틀리고 뭐 직원마다 틀리기 때문에 유사한 경우라도 어떤 때는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거를 왜 나는 유사한 사건에서는 인정되는데 왜 난 안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판사님마다 틀리고 사례가 틀리기 때문에 사안이. 그럼 아무튼 이유를 불문하고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면은 플러스 요인은 되지 마이너스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 논리에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기여분의 간단한 개념과 며느리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느냐, 며느리의 기여를 나의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다는 분도 계시고 고맙다는 분도 계시는데, 질문은 전화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뭐 몇자 댓글로 질문하시는 거는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는 게 좀 훨씬 나으시고요. 예, 그리고 구체적인 그 답변은 사실 전화로 못 드립니다. 왜냐면 그 사안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처럼 다 사안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야 합니다, 자료를. 그리고 오셔도 뭐 1시간씩 상담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도 그거를 전화로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 상담은 오셔서 하시고 간단한 것만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물론 뭐 밑에 전화번호 넣겠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오시기 어렵거나 뭐 해외에 계신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대면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비대면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도 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초동 지금 법무법인 천명 사무실에서 이재호 사무장이었습니다.